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요. 오늘의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김대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뭐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는 좀 브레이크가 걸릴만 하지만 너무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흐름들이고요. 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하반기에는. 일단 변동성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 네. 거고요. 하반기 증시 흐름에 대한 네. 예상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일단 이 내용은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요.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 일본에서 주요 종목이라고 하는 반도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마이크론도 하루에 9%, 뭐 8%씩 네. 움직이고 있고요. 일본의 시총 1위인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하루 8, 9%씩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시장이 1%대에서 움직임이 그러니까요. 제한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추세도 부러지지 않았고요.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 시총에서 한 15%? 16%이 정도 시총 비중으로의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한 9% 정도 되죠.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체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도를 주는 큰 요인으로 우리 두 종목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다. 네, 구조적으로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의 영역에서도 이 변동성의 흐름들은 좀 더 진행되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의 판단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고요. 하반기 증시 또는 뭐 7월, 8월 간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V자 반등보다는 U자 반등형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난 6월부터 움직였던 시장의 고객 예탁금과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9,300포인트를 찍었던 지난 6월 중순의 고객 예탁금은 대략 한 140조 원이었습니다. 주가 움직이면서 한 반등 줬죠. 9,000포인트까지 반등을 줬어요. 9,000포인트 반등 줄 때의 고객 예탁금은 130조였고요. 다시 내려와서 8,000포인트까지 반등을 줬을 때 예탁금은 120조였고요. 최근 7,000포인트가 깨졌다가 7,500포인트까지 반등 주는 과정에서 예탁금은 100조, 110조 여기서 내외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고객 예탁금이 점점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조정받을 때의 흐름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빠지면 빠질수록 돈이 더 들어오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빠질 때마다 예탁금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와 같이 빠질 때 시장을 받쳐주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측면으로서도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지금 최근에 지수적 측면에서는 뭐 거의 바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V자 반등보다는 U자형 뭐 7월, 8월 흐름 내에서 바닥을 다져가면서 하반기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의 진행되는 과정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추론해서 종목에 대한 또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시총이 높은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에서의 흐름은 7월, 8월 장에 나타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지수 관여도가 좀 작은 종목들의 흐름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7월, 8월 장은 여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시장을 판단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일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투톱으로 보면 뭐 일부 증권사에서 이익 전망치를 조금 내리고 있어요. 네. 목표가도 조금 조정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익의 성장이라든지 목표가는 꽤 지금하고 괴리가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뭐 선뜻 받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들 이제 뭐 정말 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긋지긋한 거죠. 변동성이 네. 워낙 커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어떤 전환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를 하향한 데도 있었고요. 네. 오히려 더 상향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딱 하나 특징지어서 반도체를 바라볼 때 업황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변화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기존의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앞으로의 분위기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 여기서 이제 체크할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하락하는지 마이크론은 고점 대비해서 한 25% 빠졌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30%가 빠졌고요. 삼성 하이닉스는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이 빠졌죠. 네. 더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 변동성 요인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시에서 판단했던 게 매출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전분기 매출은 35조였고요. 이번에 발표된 매출은 65조였습니다. 거의 2배치가 상향화되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 이번에 잠정치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180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오디오 쪽을 빼고요. 이게 통상 한 50조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분기마다. 그러면 130조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분기에 80조였고요. 이번에 반도체 부분이 130조였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의 2배 가까운 매출 증가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한 70% 증가했나요? 이런 부분에서의 영향도로 하락폭이 좀 더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이번 달 말에 발표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서프라이징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 서프라이징이 마이크론과의 비교 대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적 측면에서 매출 신장세가 네.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더 컸다라고 저는 해석을 근데 하고 있습니다. 삼전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꼭 주가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네. 실적에서 그렇게 밀릴 이유가 있나요? 얼마 전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반도체에 있어서 자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기업에 좀 더 특혜라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면 빅테크사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그 미국 내에 있는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경우에 좀 더 주문을 더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의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동되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에 대해서 삼성 하이닉스가 좀 더 주가의 하락폭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그 업황 자체는 좀 변화된 건 없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워낙 이제 흔들어대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면 예, 2분기 실적 이후에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삼성전자는 컨코를 할 것이고 하이닉스는 이제 이달 말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U자형의 이제 전환, 그 U자형의 시장 전환은 결국 반도체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반도체는 지금처럼 계속 떨어지는데 시장이 U자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게 되면 이제 실적 발표하는 이달 말쯤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U자형의 특징적 내용에서의 상황은 음. 바닥 따지기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최근 25만 원 전후로 해서 저점을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이닉스는 180만 원 전후로 해서 바닥을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V자보다는 U자형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보게 네. 될 때 뭐 어제 오늘 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테스팅하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의 영역에서 투탑의 종목들은 이 박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가격 범위 내에서의 흐름에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가격 진행. 다시 말해서 빠질 만큼 다 빠졌다. 바닥은 봤다. 다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의 흐름이 뭐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아니고 8월 중순 이후의 흐름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측면에서의 투탑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투자자들이 그런 어떤 이익에 대한 AI 사이클이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흐름들이고 사실은 산 가격대가 다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싸게 사서 나는 여기서는 못 팔아. 예를 들면 그죠. 이익을 엄청 받다 줄어든 분도 내가 여기서 진작 팔았지. 그런 분들은 그냥 어쨌든 이 시간을 견디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고점이나 바닥에서는 항상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주가가 위아래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판단했던 경험치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고점 아닙니다. 바닥에서의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친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의 변동성이고 이 변동성은 우리가 즐겨야 되는 변동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참 즐기기는 어렵지만 이걸 즐길 수 있으면 진짜 뭐 강심장이죠. 그래 더 빠져봐라 어디까지 가라 보자. 더 사줄까 이름 좋지만 그럴 그 임계점을 좀 개인 투자자들은 좀 넘었어요. 그죠? 지긋지긋하다. 제가 아는 분도 내가 왜 이곳에 그러니까 즐긴다는까지는 표현은 못해도 잘 견뎌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좀 오르락내리락할 때 사 모아서 가요? 아니면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이제
다른 거 사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쉬운 정답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 지점에서의 휘둘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아가는 전략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다만 제가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돈이 없어요. 예, 맞아요. 더 살 돈이 없습니다. 맞아요. 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신규로 어디서 땡겨서 주식을 더 살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분이 그게 거의 문제지. 네. 99%입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싱글 자금이 있는 분은 그나마 희망적인 분이고요. 주식으로 풀로 가지고 계신다면 특히 투탑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올인해서 진입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위 가격에서는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시그널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래 가격에서의 변동성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탄력적 가격 운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단점이라고 할까 단점은 급하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좀 급하신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다려 보시면 지금 가격보다 훌륭히 좋은 가격으로 흐름이 진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투탑에 대해서는 살 여력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바닥은 왔기 때문에 저점은 찍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신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어쨌든 이 변동성을 딛고 지나고 이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실은 반도체 투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겹다. 네. 예, 팔자. 네. 수익을 조금 많이 반납하고 팔든 손실 보고 팔면 제 말이 팔면 뭐 할 건데 그 돈 가지고 그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주식을 한국 주시장을 믿는다면 사야 되는데 이번엔 소부장 관점에서 보면 네. 소부장들은 뭐 물론 반도체 투탑과 달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같이 가는 어떻게 약간 보완제 성격이잖아요. 그죠? 어떤 걸 주목해 봐야 될까요? 보완제이긴 하나 약간의 궤적도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 주가 흐름부터 보게 되면 투탑이 빠질 때는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는 같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탑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소부장이 좀 못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럼 소부장은 언제 가느냐? 투탑이 박스 내에서 움직임을 진행하면서 좀 완만하게 안정적 흐름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될 때 소부장은 굉장히 빠른 시간대의 흐름으로 주가를 회복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투탑이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의 등락폭이 크게 진행되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또한 대다수의 종목들이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으로 하락에 동조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변동성이 다음 주 정도가 되면 투탑의 변동성이 좀 더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네. 바닥 다지기 과정에서 현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소부장이 갈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 구간 내에서 7월 말 8월 초까지 해서의 움직임 자체는 투탑보다는 소부장의 활발한 움직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럼 결론점에 우리가 추정을 해서 투탑을 팔고 소부장을 살까?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차를 1, 2주간 더 기다려보게 되면 투탑이 다시 전환점의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투탑에 대한 애정도를 가지고 기존에 진입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홀딩 하시고요. 소부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난 소부장에 대한 투자를 해서 반도체 전체 업황이 꼬꾸라질 때 같이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반등 좀 주는데 여기다 팔까? 라고 하는 전략적 접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흐름에서의 궤적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소부장은 눈여겨봐야 되는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밀리면 그림이 깨지는 거고요. 네. 밀리지 않으면서 다지면서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이제 여타 종목들이 소부장을 포함해서 개별 종목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삼전닉스가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 구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여건이 이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말씀하신 소부장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의 뭐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삼전닉스 안정되는 거와 함께 네. 뭐 실적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북이 실적 발표하면서 관심을 다시 모으잖아요. 소부장 내에서 특이한 움직임에 그러니까 선도주라고 하죠. 얘가 움직이면 나머지를 따라간다는 선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몇 있습니다. 선당 공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뭐 VM이라든가 종목들이 있지 않아요. 테스라든가 PSK 같은 종목들. 네. 이 종목들의 주가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앞에 고점 부근에 딱 멈춰 있습니다. 돌파 직전의 흐름이거든요. 이 종목들이
다음 주 구간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서 한 발만 더 내딛으면 고점 돌파이거든요. 고점을 돌파하면 나머지 소부장들의 분위기가 흐름이 나타나는 그렇죠. 현상으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뉴스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어떤 산업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소부장의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내용보다도 수급적 측면에서 주도성 선도주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의 소부장들도 함께 동반해서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선단 종목에 앞서 말씀드렸던 PSK라든가 테스라든가 VN 같은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소부장의 종목들도 흐름이 동조화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체크해서 판단으로 한번 소부장에 대해서 접근도로의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흔들릴 때도 몇 개 종목은 사실 굳건하게 간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러나 전체 이 많은 소부장에 비하면 그게 되게 제한적이다, 그죠? 그렇죠. 그것만을 찝어서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최근에는 이제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전공정 쪽 장비들이 가장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네. 여전히 그런 상승의 탄력들은 전공정 장비 쪽입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전공정에서 노광이라나 증착이라든가 이런 선단 공정의 전공정 장비주들이거든요. 네. 통상 그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일 때는 전공정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성들을 보여줬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재료 가치가 노출되면서 상한가 한번 기록하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공정들이 먼저 가서 안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후공정에 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움직인다면 전공정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특출난 형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다 팔고 이 소부장으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걸 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삼전닉스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죠? 네. 삼전닉스 중심으로 가고 소부장 이제 일부를 또 가져가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전환매를 많이 시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전환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팔고 이쪽을 산다. 네. 전환매를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능동적 투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환매를 유효적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팔고 움직일 때 따라간다? 그렇죠. 말은 쉬운데요. 네. 실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옮겨가면 제가 올라, 판 게 올라,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매, 그러니까 전환매라는 게 이제 안 움직이는 종목 팔고 움직이는 종목으로 바로 따라 붙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엇박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이 좀 더 나은 전략적 측면에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기 얘기도 좀 하죠. 사실은 삼전 닉스 다음으로 따라 붙었던 게 탑2에 그 다음에 탑4로 붙은 게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S7이라서 이제 그렇죠. 뭐 삼성그룹 이 S자 붙은 기업들이 갔는데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빠져. 삼성 전기로 판단해 보면 뭐 완전 고점은 모르겠지만 한 220만 원 전후로 해서 네. 고점 찍고 네. 120만 원까지 늘었으면 맞아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주가 네, 하락했다라고 40% 이상 빠졌어요. 네.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과거에도 한번 탄력 붙으면 주가 굉장히 빠르게 맞아요. 움직이는 네. 종목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은 뭐 MLCC와 관련된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치로의 주가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숫자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삼성전기의 최근 내에서 3분기 동안의 이익 구간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2,500억 영업이익이 2,300억, 2,800억을 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략 3,000억 미만에서 그냥 크게 특출나지 않은 영업이익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실적 예상치는 시장에서 한 4천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LCC 업황 호전에 따른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 규모가 이번 분기부터 나타난다는 측면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화된 실적이 다음 주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도출됐는지 이게 도출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새롭게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상승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적치가 뭐 3천억 초반이라든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좀 낮은 수치로의 진행이 되어진다라면 주가는 작은 리바운딩 이후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확인 내용을 판단해서 삼성전기에 대한 대응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실적이 확인이 되면 역시나 하고 올라가겠지만 실적이 안 되면 너무 땡겼었구나, 그죠? 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익을 많이 땡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목표가 올리는 리포트도 나왔고요. KB 같은 데서는 뭐 LG이노텍 그죠? 네. 좋게 보더라고. LG이노텍은 좀 삼성전기와 결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탄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종목이 비슷한 업황에서 비슷한 주가 흐름 내에서의 주기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탄력도 측면, 탄력이라는 게 올라갈 때 탄력보다는 하락할 때 방어주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LG노텍이 삼성전기 대비해서 조금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내에서 선별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가 좀 더 오히려 투자 측면에서는 유리한 종목에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권 종목으로 판단하시는 게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도 저희가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7월 1일 날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런 걸 기다리면서 그죠. 네.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졌어 그죠. 그쵸. 기대했었는데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뭐 이런 쪽이었는데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후에도 뭐 코스닥은 속절없이 빠지는 상황들인데 2차 전지 전에 일단 코스닥의 반등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코스피도 그렇지만 뭐 워낙 사실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최근 한 3개월 동안의 흐름에서 보면 12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네. 빠졌기 때문에 거래소 대비해서 하락률은 더 컸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7월 1일을 어느 정도의 터닝 포인트의 지점으로 판단했던 것은 개장 3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 활성화 방안도 예상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 부양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긍정적 요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긍정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800포인트 전후로 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방 경직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어느 구간에 들어서서 강한 지지력은 아니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후의 흐름은 우리가 반등 흐름으로 예상해서 시장을 많이 읽어가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모습은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투자자들 심리 측면에서 이 정도 가격은 저점 구간에서의 가격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측면으로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반등을 다음 주 구간에서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질 것도 없어요. 지금 진짜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 그동안 사실 반도체 투톱이 갈 때도 코스닥 종목 있는 분들은 괴로웠어요. 사실 네, 그죠? 맞습니다. 시장 뭐 지수가 8천 9천 간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괴로웠거든요. 근데 뭐 정말 이제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형국인데 계속 흘러내리는데 변화를 좀 얘기를 하셨고 2차 전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2차 전지는 보면 좀 위안이라고 하면 뭐 다른 것보다는 좀 덜 빠집니다. 그렇죠? 조금 반등 오고 또 되밀리고 좀 네. 이런 형국이잖아요. 2차 전지 흐름들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 앞서 잠깐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네.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접근 해석도로에 이해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네. 코스닥이 간다라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전체 종목이 올라가긴 하되 업종군 내에서 많은 종목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 중심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에 움직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총 10개 종목을 우리가 쫙 펼쳐서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10종목 내에서 한 4종목이 소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종목 정도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네. 그리고 2종목이 2차 전지입니다. 로봇이 한 종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스닥이 좋아진다라는 전제로의 시장을 판단해보게 될 때 먼저 움직임이 진행되는 섹터는 당연히 소부장이 먼저 움직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은 바이오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이 2차 전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봇은 그 다음이고요. 이런 맥락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바닥 다짐 현상에서의 모습을 주가가 보여주고 있고 움직임 진행 시점에서의 흐름을 예상해 보게 되면 소부장이 먼저 가야 되고요. 그 다음 바이오가 좀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이 2차 전지가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시간의 텀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 뭐 요 정도 흐름 내에서 순환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소부장이 먼저 간다. 그러면 다음이 내 차례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전처럼 어쨌든 내러티브가 먹히는 장세는 아니고요. 내러티브는 그전에 우리가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스토리 내러티브보다는 결국 실적으로 기대어 가는 상황인데 뭐 삼전 닉스 실적이 그렇게 좋아도 흔들리는데 결국 실적을 본다면 2차 전지에 뒤에 보면 LG엔솔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 네. 시장에서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있고 한편은 똑같은 걸 놓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다릅니다. 예, 실망 아니고요. 예, 선방 아니고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을 그래요.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잠정 실적이 나왔었죠. 예. 매출은 7조 5천억이었습니다. 음, 매출만 따져놓고 보면 최대 매출을 보였던 지점이 22년 3분기 실적이 최대 역대급 매출이었거든요. 네. 이때 매출이 7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매출의 거의 근사치로의 그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매출이 좋았다. 물론 이익단에서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성장 섹터는요 매출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익단의 문제는 그 다음의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출 업황 전체적인 2차전지 그 흐름에 있어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첫 번째 긍정적인 내용으로서의 흐름을 우리가 봤다라고 해석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익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실망스럽다고 하는 얘기들은 뭐 1,0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컨셉보다는 적었다. 이 정도는 뭐 음. 약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1,000억의 구조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따져보면 늘었죠. 전년 동기에 아마 15억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똔똔이라고 하는 수치였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에서는 우리 IR 세액공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5천억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2,500억. 세액공제가 좀 줄지 않습니까? 2,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우상향하는 형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최정점이었던 22년 3분기 주가도 이때 제일 좋았죠. 22년 3분기에서의 이익은 5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하고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큰 차가 없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5천억 1조 원 나갈 수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매출 규모 측면에서의 내용이 계속 증가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3, 4분기 동안 매출이 5조 원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에 7조로 넘어섰거든요. 역대급 매출 바로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이 뭐 실망스럽다, 뭐 다소간의 예상치 수준이다, 뭐 이런 시장에서 많은 평가들이 있어요. 하지만 2차전지 업종 자체의 쇠락이 아니고 계속 확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이 매출적 구조 측면에서 LG엔솔의 모습을 이번에 잠정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이 뭐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확장되고 있구나. 이 관점에서 보면 LG엔솔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시각이 좋은 거죠. 제가 실적 별로라는데요. 그런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좋은데 그죠? 네. 뭐 이런 그럼 진짜 왜? 이런 얘기 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눈에 잘 안 보이는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셨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 SDI 또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럼 실적 기대할 만합니까? 여기 또 ESS가 있잖아요. 삼성 SDI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LG엔솔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 SDI는 한 40% 정도가 그 소형 전지,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간 삼성 그 납품하는 소형 전지이고요. 그다음에 ESS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전력 장치 라고 UPS? 하죠. 네네. 네. UPS를 만드는 이제 그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변화되어 있으면서도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실적이 다른 2차전지 업종의 셀사보다도 실적이 안정적 추구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데이터로 산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매출은 네. 증가하고 이익도 좀 더 증가하는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SDI는 긍정적으로 실적 발표 그 흐름들이 발표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물론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U자형으로 돌아선다는 개념 하에 관심 있고 여력 있는 분들은 매수 모아가는 구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네. 전환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투탑에서 소부장으로 전환매하는 건 타이밍상으로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그리고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결이 비슷한 섹터이고. 네네. 네네. 2차 전지는 음. 전환매가 가능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2차 전지 뭐 후발주라든가 주변주라든가 또는 소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셀사 내에서 삼성 SDI가 움직이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주가 크게 두 섹터의 두 업종의 종목들이 비슷한 결을 보여주고 있는 가격 구조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는 SDI 쪽으로 좀 물량을 이전하는 것도 투자 방법에서 하나 효율적 방법에서 진행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는 전환매가 가능한 구간일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2차 전지는 말씀하신 것을 김대중 대표님을 포함해서 네. 장이 이렇지만 이제 주목해도 된다. 네, 이제 업황 자체도 돌아서고 ESS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셀 중심의 최근 얘기 들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소재사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네. 소재사들은 셀사 원래 셀사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집중된 과정에서 그 다음에 소재사들이 원래 그렇죠.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실적 자체는 셀사 대비해서 소재사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두 분기 계속해서 흑자 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리튬 가격과 연동된 흐름이기 때문에 셀사보다는 리튬의 가격의 흐름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주는 게 소재사거든요. 그래서 소재사들의 실적은 뭐 이번에 뭐 전분기보다도 조금 더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전분기 수준 내에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연초에 20만 위안까지 갔다가 지금 16만 위안으로 다소 조금 그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발표되기보다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가격의 흐름의 진행 또한 여기서 바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셀사가 움직이고 분위기 만들어주면 그때 따라갈 수 있는 현상에서의 가격 진행이기 때문에 다음 타자, 셀 다음에 소재다. 이렇게 소재 중에서는 역시나 뭐 양극재입니까? 딱 두 종목이죠. 네. 포퓨하고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그룹. 네. 요 종목 내에서의 흐름이 가장 뭐 움직임이 진행된다라면 LNF도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LNF는 금융비용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일 때는 굉장히 탄력적이지만 네. 투자 측면 관점으로 판단해보는 개인적 선호도입니다. 네, 두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2차 전지의 그 스토리 가운데는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럼요. 예. 네. 2차 전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네. 그죠? 올라갈 때 물론 처음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주도적으로 갔는데 이후에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 사실 에코프로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에코프로 포모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업황의 둔화, 캐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밀렸다가 또 에코프로도 최근에 반등할 때는 꽤 왔는데 네. 최근에 이슈는 이제 유증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유증에 대한 김대중 대표님의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유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유상증자를 하고 주가가 유상증자를 극복해서 올라갔던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얘기는 아니지만 한 네. 4, 5년 전에 유증 발표하고도 주가 계속 뻗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 발표가 꼭 희석화되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동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전제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업종 내에서의 유증은 지난해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SDI가 있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있었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보게 되면 유증이 발표되고는 일시적인 충격의 흐름에 대한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일정 구간 내에서의 가격 진행 이후에 주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모습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유증의 속성,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들 또는 대형주들도 가끔 유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영 정상화라든가 뭐 어떤 그 사업 목적에 있어서 운전자금 이런 형태는 회사의 돈이 없기 직원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증을 한다는 거.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판단에 접근해야 되는데 유증을 하는데 그 설비 투자 확장, 뭐 공장 증설이나 아니면 밸류체인 확보 이런 내용의 유증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에코프로에서 유증을 한 이유가 밸류체인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 있지 않습니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 항상 밀리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기술력이 아닙니다.
뭐 LFP와 삼원계 차원에서의 차이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체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이차전지가 광산부터 해가지고요 전기차까지 한 라인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셀 따로, 광산 따로, 또 광산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밸류체인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이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 수급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상증자들은 단기적 흐름 내에서의 주가는 좀 반응도를 보이면서 하락할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궁극으로는 산업에 있어서 좀 안정적 수급과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SDI나 포스코피체미 유상증자할 때 시설 확장이었습니다. 시설 확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 안정적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 유상증자는 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이고요. 앞으로 뭐 꼭 장기까지도 아니어도 일정 흐름이 이제 그 충격을 극복해가는 흡수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으로의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 삼성 SDI도 네. 유증했을 때는 네. 뭐야 돈 달라고 이랬을 텐데 그렇죠. 지금 보면 삼성 SDI 같은 건 잘 극복한 것 같은데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 충격에 소용돌이에 있단 말이에요. 네. 또 물론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이 삼성그룹에 비하면 그런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여러 계열사들을 사실은 많이 상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데 대한 어쨌든 투자자들의 우려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예. 보고 있고요. 지난해 SDI나 포스코피체미 유상증자 했던 시점은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가기 전후 단계에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뭐 시장 흐름과 연동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 박사님과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음. 뭐냐면 코스닥 시장도 안정화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다. 전체 시장에서 큰 줄기 또한 U자형 반등에서의 흐름의 바닥권 수준에 있다. 이 환경적 부분을 판단해 볼 때에도 지난해 5월에 했던 SDI라든가 7월에 했던 뭐 포피 같은 흐름에서에 대해서의 시장 그 움직임 진행 단계에서의 시점도 그때와 지금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뭐 다시 네. 중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유상증자가 결국 나쁜 흐름에서의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한화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솔루션이나 뭐 거기는 뭐 2조 3조 한다 그랬다가 지탄을 받고 감독원에서 몇 번 빠꾸 받으면서 규모를 줄였잖아요. 그죠? 사실은 공교롭게 하나 솔루션도 그전에 잘 갔어요. 네. 그러다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충격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솔루션은 네. 빚 갚는다라고 해서 네. 논란이 됐던 네. 거고요. 지난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0만 원대 증자를 했거든요. 17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중간 단계에서 약간의 노이즈성 그 주가 하락이 있긴 네. 했었습니다. 60만 원대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출렁임이 있었지만 이후에 주가는 17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내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업 내용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네. 유상증자 성격적 문제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빚 갚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유상증자는 김대진 대표님은 뭐 악재라고 볼 수 없다. 그죠?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해서 그에 따른 어떤 과실이나 혹은 업황이 이제 돌아서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잘했다는 판단이 될 수 있다. 네. 마중물의 성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신데 그러면요. 네. 주가 흐름 뭐 보유자들이라든지 대응 전략은요. 지금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내려왔다 특히 내려왔다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유상증자 하게 될 때 그 신주 발행가액 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주 발행 가액의 대략 한 20에서 25%를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가액의 근처까지 도달한 적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이때는 정말 싸 보이는 주가이고요. 지금 주가는 한 15% 20% 정도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 수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 가격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 전체적인 업황이라든가 또 이 종목 섹터의 주가 움직임이 전환되게 되면 동반해서 조금 느리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는 조금 느리겠지만 궁극에는 전환 흐름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진입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최적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유증 자체는 악재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에코프로 그룹이 다른 그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유증 이슈를 조금 이건 별 문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럼 매력적인가? 경쟁력이 있는가? 또 우선순위로 투자해 볼 만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매력 경쟁과 함께 앞서 네.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회사 개념의 많은 상장, 우리 카카오를 빗대어서 에코프로 그렇죠. 그룹을 많이 네. 판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음. 다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의 뭐 그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유용한 기업의 상장이 이제 예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악재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재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 BM 괜찮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한 유상증자 앞으로 유증은 또 많이 나오니까 그죠? 네. 거기에 대한 그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어쨌든 간에 유증이 무조건 악재라고 볼 필요는 없다. 어디에 쓰냐를 보고, 예.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노이즈를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가격도 정하고 납입 자본도 받고 이걸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나는 게 보통 소화 기간이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유증 발표를 하고 나서요. 신주 발행가액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납입을 받고요. 그다음에 신주가 상장되기까지 기간이 통상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3개월 정도 시차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초기에 유증 발표 시점에서의 가격 하락률이 나타난 지점이 거의 바닥 수준에서의 가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사가 있고 유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주가를 좀 방어하는 형태에서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관사에서 네. 뭐 이런 현상들이 꼭 지금이라고 해서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 유상증자를 위해서 주가 방어 차원에서의 가격 하방 그 마무리 과정에서 그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나왔던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찍었던 유증가액 수준에서의 진행 수준에서의 저점이 바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로봇이 하면 옛날처럼 뭐 감속기 뭐 이런 거 협동 로봇인 게 아니라 뭐 피지컬 AI 그죠? 네. 현대차 얘기를 뭐 아니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연초처럼 이렇게 막 몰리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분산이 됐죠.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4차 산업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참 얘기했죠. 미래 산업은 4차 산업이다. 음. 그러면 4차 산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인공지능 AI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하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통신 정도 산업을 우리가 4차 산업의 군이라고 합니다. 산업군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4차 산업군의 내용이 딱 핵심적으로 모여지는 게 로봇이거든요. 다 AI,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뭐 통신이 딱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로봇인데 로봇은 궁극으로 해서 뭐 내년, 내후년 뭐 이런 형태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재료가치 부각의 어떤 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도를 계속 가지고 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은 최근에 그 좀 열풍이 불었다가 그 열풍이 좀 식어가는 과정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 소강 국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네. 올해 내에 충분히 제도해 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젠스랑이 다시 한번 와야 되나요? 일본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 그죠? 네. 그다음에 뚝심 있게 사실은 해가는 데가 현대차 그룹인데 주가는 사실은 계속 흘러 내렸어요, 그죠? 예. 그럼 결국 이제 시장이 그 지금은 내러티브보다 뭐 실적 네. 혹은 뭐 노조 파업 네. 뭐 이런 걸 보는 건가요? 뭐 이제 현대차를 자동차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관심도를 갖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예. 겁니다. 로봇 기업으로 변신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업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딱 그 9월 즈음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예. 3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때에도 파업 후유증에 대한 뭐 주가 분석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 상황을 제 기억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9월 아마 3, 4, 5, 6 이때 파업이 있었는데 주가는 안정적으로 그때 뭐 큰 영향도가 없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뭐 파업 이슈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영향도를 크게 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측 부분에서의 영역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업 영향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 주가가 많은 재료 가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예. 저는 이 부분보다는 현대차가 이제 해외 투자에서 대박을 터뜨린 기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 3조의 인수를 해서 지금 30조 평가로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있어요? 자율주행 회사. 어. 자율주행 회사 네, 맞아요. 모셔널이라고 네, 하는 네, 회사가 네, 있습니다. 네. 벤처기업 수준인데요. 이거 회사 같은 경우는 한 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지금 시장 가치 평가가 20조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율주행 4단계 테슬라하고 똑같은 4단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군과 관련해서는 모셔널이 거의 웨이모, 테슬라, 그 모셔널 이게 이제 3대 자율주행 그 기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게 또 하나 터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한 번의 시세 현상에서 움직임을 줬다라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셔널과 관련된 흐름으로 또 한 번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파업 이슈는 현대차는 노사가 서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동안 예전에는 사실 심각했던 경우도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서로 잘 알고 그죠. 네.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 노조에서 시끄러운 것보다는 그죠. 다들 그럼요. 그러려니 그죠. 지나가려니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동력은 결국 자동차가 몇 대 더 팔리느니 이것보다는 그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일 텐데 거기 핵심엔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정희 회장 쪽에서 소프트뱅크 지분 10% 남은 게 계속 어떻게 하느냐를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다 받기로 네. 결정이 이제 오늘 났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흐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0% 인수하게 되면 네. 틀림없이 상장 추진하겠죠. 예. 이제 음. 가볍게 상장 추진. 왜냐면 옵션이 걸렸던 게 해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상장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장하면 무조건 대박이냐. 우리가 현대차 그룹에 대한 과거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인도 공장. 인도 공장이 그 상장하면서 인도 증시에 인도 증시에 맞아요. 상장하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대감에 의해서 한 20만 원대에서 한 35만 원대까지 30만 원 이상의 주가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상장되면 대박이다. 현대차 그룹은 어떤 그 자금 조달도 그렇고 그렇죠. 20만 원에 35만 원, 30만 원 넘어갔다가 조금은 더 평평하게 흐름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들로의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관련된 일정 그리고 상장 추진, 상장 시까지의 주가 움직임은 상향화 진행으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주가 조금 하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 기업이 또 상장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인도의 현대모터스랑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주도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상장이랑은 급이 다른 거 아니에요? 둘 다 자회사 개념이고요. 네. 규모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인도 공장 법인도 이제 기존 주식에서 한 6조 정도 상장을 했던 거고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30조 그 규모로의 시장 평가인데 이 중에 한 뭐 30% 정도 상장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적 측면에서 거의 비슷한 규모로의 해석을 하는 게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이제 자동차 그룹으로 보는 분들은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네. 로봇 기업으로 보는 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주가가 뭐 연초 지난해 연말 한 40만 원 수준에서 70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40만 원 내려왔습니다. 네. 초반인데요. 그러면 40만 원 출발 70만 원 갔다가 40만 원 내려왔는데 지금 가격은 바닥 수준에서 흐름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U자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U자형이라 하더라도 대형주 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시총이 높은 몇몇 종목들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대형주가 다 못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때 움직이는 종목이 현대차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U자형의 하단부 다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다음 주 구간에서 관심도를 가져가 볼 만한 흐름에서의 모습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오토에버. 네.
아니, 세 개 중에 뭐가 좋으냐고 여쭤보려 했더니 세 개가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네, 세 종목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웠네요, 제가. 뭐 다른 위아나 글로비스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이제 로봇주를 전제 현대차는 로봇 핵심 그룹이 돼버렸고, 그렇죠? 네. 그런 현대차 말고도 뭐 LG 그룹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이제 기존에 이제 로봇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로봇주 전체를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 몰아가야 돼요? 국내 로봇 관련 상장 기업이 대략 한 35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지 않았던 로봇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딱 기억이 안 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전체 국내 로봇 산업에서의 글로벌 위상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글로벌리 로봇 산업에서는 거의 탑티어 수준이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일본의 환학이라는 기업이 로봇 부품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말고요. 한 전체 시장에서 한 20% 차지하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은 HD 현대 로보틱스거든요. 비상장이죠. 네, 비상장입니다. 네. 이것도 중복 상장 얘기가 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 IPO 플랜이 아마 나올 거는 같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럼 로봇주에 대한 분위기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2%이기 때문에 국내 로봇 기업의 전체적인 수준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로봇주가 움직일 때 여러 로봇주가 있겠으나 앞으로 성장해야 되겠지만 글로벌 수준 내에서의 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핵심주로의 압축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핵심주에 그 압축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로봇주들의 관심도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로봇주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그 협동 로봇은 두산, 뭐 사족 보행은 레인보우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성형 로봇은 요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부품주 내에서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로보티지가 가장 주가의 네. 움직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뭐 기술적 측면 또 재무적 측면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딱 로봇주는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다라면 요 세 종목 내에서 흐름으로 관심도를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에 대한 로보틱스 피지컬 A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여전하고요. 다만 이제 올해 로봇주의 상승은 말씀하신 로봇주 안에서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그죠? 네. 그 전에는 이제 보면 뭐 의료용 혹은 뭐 협동 로봇, 네. 그죠? 닭 튀기는 로봇, 커피 로봇, 그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로봇파 이렇게 가다 그죠? 네.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 피지컬 AI로 가면서 그죠? 맞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이 거대 플레이어들의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네. 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닭 튀기는 로봇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닭 튀기는 로봇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닭 튀기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 네. 뜨거운 열에서 그죠. 네. 딱 로봇이 딱 이렇게 뭐 3분 3초 이렇게 툭툭툭 털고 이게 있었어요. 커피 로봇은 아시고 그죠. 네, 네. 네. 네, 로봇 이야기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